로마 역사에서 공화정 시대로 알려진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500년경부터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이 시작되는 기원전 27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주된 논쟁거리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문헌 자료의 신빙성이나 고고학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만왕 타르퀴니우스의 전제 정치나 아들 섹스투스의 스캔들 문제로 루크레티아가 자결하고 브루투스에 의한 혁명이 발생하여 왕정이 공화정으로 변했다는 주장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왕정을 대체할 만한 행정 체제가 혁명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나 로마의 공화정이 들어섰다고 보기보다는 지속적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권력 분점의 실험 과정을 거친 후에 공화정이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다만 로마 공화정을 들여다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로마의 공화정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의 형태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지요. 로마 공화정 역시 대부분의 시간은 귀족계층이 독단적으로 제시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대소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화정으로의 이전보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왕을 대체한 최고 정무관인 집정관, 즉 콘술이라는 권력의 성격입니다. 로마는 왕정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집정관을 1년 임기로 선출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집정관에게는 과거에 왕이 보유하던 명령권이 부여되었고 민회를 소집하며 민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죠. 원로원은 공화정 초기에는 왕정시대의 역할과 비슷하게 집정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며 보다 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종신직이라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집정관은 임기제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를 종료한 후에는 원로원에 합류하기 위해서라도 원로원의 자문을 함부로 반대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시간이 갈수록 즉 공화정이 진행될수록 집정관보다 원로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공화정 로마에서는 민회의 성격도 변화하였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왕정 로마를 설명하면서 기존 시족 단위의 군대가 시민 단위의 군대로 바뀌었고 그것은 단순히 군대 개혁을 뛰어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따라서 민회도 시족 단위인 쿠리아에서 새롭게 조직된 군대의 형식을 빌린 켄투리아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물론 켄투리아회가 생겼다고 해서 쿠리아회가 곧장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켄투리아회가 쿠리아회를 제치고 공화정의 주요 민회가 되었습니다. 켄투리아회의 주요 기능은 지명된 집정관 또는 독재관이나 감찰관, 법무관 등 고위 정무관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켄투리아회 역시 겉으로는 쿠리아회처럼 무장할 수 있는 모든 시민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켄투리아 내에서 소수 상위층을 차지한 토지 귀족들에 의해서 지배당했기 때문에 역시 일부에게만 허용된 권력이었을 뿐 현재의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은 여전했습니다. 왕과 원로원, 민회와 함께 공화정 시기의 중요성이 커진 집단이 바로 사제단입니다. 왕정 시대의 대사제는 당연히 왕이었지만 이제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로마는 새롭게 복점관과 사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복점관은 정무관들을 도와 점을 치고 정무관의 선출, 또는 민회 소집과 같은 중요 국사를 앞두고 신의 뜻을 파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점관은 공화정 시대의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요. 게다가 사제단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공화정이 시작된 시기부터 대략 2세기 동안 로마는 종교와 법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종교가 곧 법이었고 법이 곧 종교였지요. 예를 들어서 형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그것이 피해자나 사회에 대한 범죄이기 전에 그 자체로 신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무관들은 종교를 포함하여 법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분쟁에 대한 기존의 해석 사례를 가지고 있던 사제단에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사제들은 신성한 법의 수호자이자 해석자가 되어 판사 아닌 판사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제단의 이런 권력은 법 지식이 어느 정도 퍼지게 되는 이후 약 2세기 동안 어떤 심각한 도전도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정이 무너진 후에도 권력은 소수의 귀족, 넓게 봐도 켄투리아 회의 상류층 평민에게까지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평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구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티움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귀족들은 이런 평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이것이 공화정 로마에서 평민들의 권리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향상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이케라임 교수는 기원전 494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성산 사건은 신뢰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평민들이 전쟁을 거부하고 최초로 철수한 것은 기원전 471년경 아벤티노 언덕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평민들이 트리부스 평민회 혹은 단순히 평민회라고 알려진 민회를 조직하여 호민관을 임명한 것인데요. 호민관의 임무는 정무관의 전횡을 막고 호민관에게 도움을 청하는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민회가 통과시킨 법안 또는 원로원의 결의나 정무관의 행위 중에서 평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간주되는 것은 호민관에 의해서 거부된 것인데, 그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호민관의 신체는 신성 불가침으로 선포되었고, 호민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곧장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호민관의 권리는 관습법으로서 원로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통제가 어려운 집정관을 견제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민이 국가 안에서 점차 실질적인 세력 집단이 되자 호민관은 원로원에게 공평한 성문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는데, 원로원은 평민들의 참여 제의는 거부하였지만 어쨌든 기원전 452년경 기존법을 법전화하기 위한 10인의 입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10인위원회는 평민들의 철수와 재조직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평민들에게 우호적인 호민관 10명과 집정관이 선출되면서 로마의 공법과 사법을 로마 광장에 있는 12개의 청동 현판에 새기며 법전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2표법인데, 기원전 390년경 켈트족의 습격으로 로마가 약탈을 당했을 때 파괴되어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켈트족의 침입은 지금껏 조금씩 발전해온 평민들의 권리 향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내적 투쟁은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로마의 평민들이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개혁에 뛰어드는 시점은 켈트족을 방어하여 그들의 위협이 상당히 줄어든 기원전 367년경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의 두 명의 호민관인 리키니우스 스톨로와 섹스티우스 라테나누스에 의해 집정관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평민이어야 하는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 시행된 것인데요. 귀족은 이에 대해서 집정관이 맡았던 중요한 법적인 기능을 프라이토르라는 귀족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관직에게 위임함으로써 여전히 국내 정치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집정관의 역할은 군사 외교에 국한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평민은 프라이토르직 역시 평민에게 개방토록 하지만 말이지요. 그 다음으로 개혁해야 할 곳은 바로 사제직이었습니다. 종교가 곧 법으로서 기능하던 시기에 사제, 즉 귀족들은 종교적 해석권을 독점하였고, 사제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방패 삼아 평민들의 사회개혁 요구를 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원전 300년경 오굴리우스법을 통해 사제와 복점관직이 평민에게 개방되면서 평민도 종교관직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원전 287년 몇 차례 치러진 삼리움 전쟁의 여파로 로마의 채무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할 독재관으로 평민인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임명되었는데, 그가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여 평민의 결의만으로도 완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습니다. 평민들에게도 드디어 입법권이 주어진 것이었죠. 이상 로마 공화정 시기의 정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